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12월 FOMC를 하루 앞두고 미리 조금 살펴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12월 FOMC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어느 강도의 비둘기적 스탠스를 보여줄까?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12월 FOMC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완화적인 건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그 완화적인 그 강도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그 완화적 스탠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덜 완화적이라면 실망할 것이고 그리고 시장이 기대했던 거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완화적일 경우에는 이제 환호를 외치겠죠. 일단 이번 12월 FOMC에서는 이제 크게 요약을 하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확대 여부,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지금 현 수준에서 더 확대하는지 여부,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문의신이 이번 달 말까지 기존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하기로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코멘트를 내놓을지, 만약에 내놓게 된다면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기존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그리고 거기에 신규 대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오든지 아니면 기존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뭐 연장하겠다라든지. 근데 만약에 기존 긴급 대출 프로그램은 일단 종료를 하는데 그 외에 뭐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게 된다면 이거는 조금 시장에 단기적으로 충격은 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워낙 지금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2023년까지 제로 금리가 유지된다라고 지금 알고 있었잖아요. 기존 전도표 상으로. 근데 어쨌든 북미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시작이 이제 올해 연말부터 시작이 될 거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반영이 되고 그 외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제로 금리를 과연 2023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조금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좋게 나오고 그리고 그 외 지표도 빠르게 올라오게 된다면 굳이 연준 입장에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점점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 명분 자체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점도표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백신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접종이 되면 어쨌든 더 이상 그 폐쇄 정책 그리고 뭐 셧다운에 대한 이런 공포감은 이제 사라질 거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거거든요. 이건 당연히 지금 미국 기준입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 때쯤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뭐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사실상 사라진다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실업률도 가파르게 내려올 거고 그리고 각종 지표들도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로금리 유지 기간에 대한 이 경로가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외 지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유의미 있게 좀 봐야 되는 지표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결국. 현재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죠. 명목상 국채 금리에서 10년물 물가 연동채 금리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미 1.88, 그러니까 거의 2% 수준에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지금 프레드 사이트에서 이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의 전체 통계를 보니까 2003년 그때 거부터 나오더라고요. 그 이전 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이 추세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2.5%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경기 회복이 됐다라고 판단한 게 맞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2.5% 영역 구간에 올라오게 된 그 시기가 지난 침체 또는 어떤 사고를 겪고 나서 경제가 회복이 이제 어느 정도 된 시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회복되는 시기고 2.5%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된 시기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2.5% 정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여준다면 이제 거기서 크게 오르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위아래 변동성 있는 이제 박스권 형태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미 거의 2% 가까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할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열려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정도 수준까지 열려 있는데 지금 속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했던 속도랑 거의 엇비슷하게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속도로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상 내년 하반기가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2.5%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 제로 금리를 2023년까지 유지해야 될까? 이게 좀 의문 부호가 좀 남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면 연준 입장에서 거꾸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출구 전략. 생각보다 빨리 경제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풀었던 자금들을 서서히 회수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지금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 지금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보고, 근데 실질 현재 인플레이션 아직 이 정도 속도로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미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지금 1.6% 정도 되더라고요. 저번 주에 발표한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월간 대비로는 0.2% 수준. 그래서 이게 지금 2%까지 가려면 아직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거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뜻은 역시나 백신.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백신이 이제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긴 있을 거예요. 백신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떤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더나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그 외 제약사들 보니까 다른 주요국들에게 그거를 요청을 했더라고요. 백신 이후에 나타나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면책을 해달라. 지금 상황인 만큼 굉장히 긴급 승인한 상태로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은 일단 면책사항을 좀 희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걸 거꾸로 해석해 보면은 아직 안정화에 대한 명확한 인증은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지금 미국 쪽 통계를 보니까 백신을 아직 맞기 싫다. 그 의료진 쪽에서도 보니까 약 40% 정도가 아직 백신을 좀 믿고 맞기는 좀 어렵다라고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아직 이 백신에 대한 그 안정성 문제가 일단 마지막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검증해야 될 관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백신에서 심각한 만약에 부작용이 만약에 발생된다. 이거는 충격이 좀 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그동안 모든 지표들이 이 백신 때문에 꾹 참고 올라왔고 회복을 해줬는데 이거에 대한 그 공포가 갑자기 확산이 된다면 이게 와장창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단 내년 1분기에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 이제 대규모로 접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을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상으로 아무리 빨라도 여름이잖아요. 일반인들에게 접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일단 유럽과 미국 쪽에 내년 1분기까지의 백신 접종에 대한 그런 결과를 일단 확인을 하고 우리는 맞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좋게 생각을 해야겠죠. 백신 접종 자체는 늦어지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번 겨울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백신을 지금도 당장 뭐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뭐 그 외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지표들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도표가 어떻게 변할지 일단 이번 FOMC에서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이거는 이번 FOMC뿐만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도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체크를 해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연준의 그 출구 전략이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FOMC를 앞두고 나온 그 마지막 지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저번 주에 발표됐을 때 그동안 이제 수주 동안 약 70만 건 정도에서 이제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게 증가를 했습니다. 85만 건. 그래서 일단 FOMC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나왔던 이 지표가 85만 명 수준으로 85만 건 수준으로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일단 FOMC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지금 FOMC를 기다리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나쁜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좀 좋게 봐야 되겠죠, 거꾸로. 그만큼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변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FOMC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내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완화적 스탠스로 보여줄 것이다. 이게 지금 시장 관점입니다. 정확히 시장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는 지금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소한 기존 긴급 대출 프로그램 종류에 대한 좀 좋은 방향으로의 코멘트가 추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최소한 이 두 개가 나와주는 게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기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것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오게 될 경우 실망하긴 하겠죠. 근데 그 실망을 할 때 과연 연준이 어떤 변명을 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그걸 또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준이 만약에 뭐 어떤 좀 좋은 핑계를 대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꺾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렇게 발언을 했을 가능성으로 시장이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이제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거잖아요. 그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점이 나오게 된다면 내일 FOMC 끝나면 내일 오전 중으로 좀 간단하게 커뮤니티 글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FOMC를 두고 일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긴 있거든요. 일단 시티그룹 쪽 어떤 내용을 내놨냐면, 시티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은 여전히 매우 부양적인 모습을 나타내겠지만 지금 일단 시장 관점에서는 대부분 다 이번에 완화적 스탠스로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는 뭐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완화적 기조를 원하는 시장 참가자들을 실망시킬 수는 있다. 그리고 이번 주 FOMC에서 연준이 국채 매입 만기를 연장할 가능성을 25%로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무려 75%에 달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실망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CLS 인베스트먼트의 마크 페퍼 CIO는 역시 이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시장의 현재 위치를 고려할 때 만약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크게 보이는 그런 위치라면은 당연히 이번 FOMC는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할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훨씬 더 상회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시장 위치를 고려할 때 연준 회의에서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위험 구간인 게 맞긴 하죠. 물론 이거는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S&P 500 지수 평균 종목들이 내년 주당 순이익이 전망보다 22배 수준에서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17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서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좀 쉽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증시가 거품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연준의 발언에 따라 증시는 상향보다 하향 위험이 더 높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리고 몇몇 월가 전문가들은 여기서 연준이 추가적으로 완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현행 수준을 그냥 유지하는 수준,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0% 밑으로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일단 계속 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는 0.9%에서 움직이고 있고 연준의 목표 물가 2%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하게 된다면 지금 수준에서 크게 또 다른 부양책을 꺼낼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내일 FOMC에서 일단 시장 자체는 연준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큰 상태이고 그리고 완화적 스탠스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판단이고 그리고 시장 참여자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이제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연준이 내놓을 카드는 지금 상황에서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연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정정책. 이 재정정책을 통한 부양책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시장이 계속 주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내년 초 가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번 FOMC 프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 가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간에 지금 우리가 왔잖아요. 지금 3단계로 넘어가는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일 경우. 그런데 어제 지표 발표를 통해서 오늘 드디어 이 800명이 넘어갔습니다. 일주일 평균치가. 그래서 일단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는 기준에는 충족된 상태.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정부가 어떤 발표안을 내놓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 1분기, 우리나라 내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GDP가 0.8%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리 이슈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만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가가 따로 움직였거든요. 전 세계 증시는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일본 증시만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건 단기적인 흐름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3단계로 가게 될 경우 우리나라만 단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만 조금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간이 우리나라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 FOMC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주간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주가 또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주간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고 다시 한번 중요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커뮤니티 글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